예, 여러분 6월 3일 아니죠. 6월 4일 새벽. 여러분 잠 잘 못 주무셨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새벽 2시까지 방송하느라고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6월 4, 5일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12월 3일 날 시작됐던 이른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사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로 지난 대선 한번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이데일리 정치부 기자신데요. 국민의힘 출입하시죠? 네. 네, 조영석 기자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출입이었다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차출이 되신 우리 예. 김유성 차장님 계시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엄경영 소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쫙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또 팩트와 더불어서 분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뭐 민주당은 좋죠 뭐. 거의 뭐 이제 광분 상태에 있다가 이제 차차 안정 상태로 쳐다가고 있는데 좋죠. 분위기도 좋고요. 예,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예. 대통령실 어떻게 먹을 건 많이 들어옵니까? 아우 먹을 거는 뭐 지금 전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와이파이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약간 무덤 같다. 예, 무덤 갔다고 했잖아요. 전 처음에 밖에 있었거든요. 우선 밖에 이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예. 아, 근데 왜 전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요새 21세기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거 아주 드문 일인데. 예, 물론 이게 전체 전등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그 노트북.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 랜선. 랜선이 왔다가 이러고 그래서 좀 기자들도 좀 짜증이 나 있고 게다가 여기에 있는 그 대변인실이나 뭐 공보수석 이쪽 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완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거기 있는 분들도 우왕좌왕 저희도 물어봤는데 답도 없고 우왕좌왕 좀 그러고 있어요. 아니, 업무 인수인계도 못 받아, 제대로 못 받은 예,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고소한다, 뭐 고발한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 모양이라고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국민의힘은 지금 아니 근데 국민의힘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기는 했는데 네네. 그리고 저 박대출 사무총장 그만뒀죠. 근데 비대위는 그냥 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비대 의원총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후 3시까지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거,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이 지금 사의를 표명을 이미 했어요. 다만 이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 거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도 지금 계속 의원총회를 할 예정인데 지금 본회의 끝나고요. 그때 좀 뭔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제가 참 그 훌륭한 젊은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훌륭한 젊은이는 계속 좀 잘 나가게 키워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 지금 여기서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하면 이미지 타격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닌 것 같아. 억지로. 아니, 꼭 억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할 거냐. 그래서 통상 이제 뭐 대선 끝나면 2달 있다 전당대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럼 8월이고 마침 민주당도 대략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할 때까지 그 임시 지도부가 선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뭐 지금 소문대로라면 친윤이 혁신 비대위를 구성해서 권력을 당권을 연장한다는 소리도 있고. 혁신이요? 네. 자기네들이 뭘 혁신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이 된다면 2-3달 후에 할 건데, 그럼 요 전당대회까지 관리를 임시적으로 누가 할 거냐. 근데 저는 김용태 비대위가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비대위원 다 사표 냈다며. 그러니까 뭐 사표야 수리 않고 관리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가 사퇴를 하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그러니까 해야죠. 7월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8월에는 해야 8월에. 된다. 민주당도 8월에 한대던데? 그러니까 이제 맞죠?
전당대회 대충 두 달이 걸린다고 8월 해요. 달 한.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부터 오늘 뭐 저 국무총리도 이제 지명을 했으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내각들 청문회를 할 텐데 사실 야당으로서는 지금 그 부분을 세게 들어와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흠집이라고 할까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하는 시간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이제 또 9월 정기회의고 국감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과연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전당대회를 이 사이에 빨리 치를 수 있을까는 좀 시기가 좀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가장 일정이 중요한 있어서. 거는 네. 그 이전에 선거 패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음. 봐요. 근데 일단 이제 사퇴 선언을 했으니까 이 친윤의 대표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김영대 비대위도 원칙적으로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저는 어쨌든 전당대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당을 수습하고 또 뭐 당장 국정감사도 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는요 2달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당원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대선 때문에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총의를 빨리 모으는 게 중요한 거고 인사청문회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새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가 오늘 결정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격가지들은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민주당은 지금 50% 못 넘어서 우울해해요? 아니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겼다는 거에 안도를 하고 있고, 다만 근데 10%포인트를 좀 기준점으로 삼고 있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약간 못 미쳤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이후에 뭐 인사청문회도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에 이제 의석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우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벌써 좀 도는 그리는 밭글을 보면은 이미 뭐 장관 다 지정이 된 것 같고 지금 거의 뭐 뭐라 그럴 거야. 근데 그 밭글 버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돌리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 근데 믿고서. 재밌는 게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게 뭐가 좁혀지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 뭐 하여간 그 민주당은 그렇지만 또 우리 엄경영 소장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온 게 있어요. 그 지난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이게 완전히 완승 대승은 아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신 게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난 3년 전 대선 때 진보 진영이 얻은 득표율 합계가 예. 50.2%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예. 후보가 47.8%고요. 그 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7%예요. 합치면 50.2%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 범진보 진영이 어떻게 됐냐? 이재명 후보가 49.4%,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0.98%. 예. 그래서 합치면 50.4%예요. 똑같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불과 0.2%포인트 확장됐다. 확장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리고 반면에 보수 진영 득표율 합계는 3년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그분 지금 감옥에 계시네요. 근데 저랑 이름이 같아서요. 저는 그러네. 약간의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후보인데 예. 아무튼 두 사람의 표를 합치면 예. 당시에도 49.6% 정도 됐어요. 49.6% 합치면.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얼마냐? 이번에는 그 김문수 후보, 이전숙 후보 합치면 49.7%. 한 8%? 한 1%포인트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범보수, 범진보의 득표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보수 분열로 인한 반사효과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좀 국민의힘에 가서 우리 조 기자님이 말씀 좀 해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신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저 소장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맞지만 이준석이랑
그 김문수 후보 투표를 1대1 합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문을 그 제기하는 이제 표가 분들도 많이 이재명한테도 갈 수 있다 이 있어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가장 포인트- 중요한 거는 네. 이재명 후보 아니 대통령한테 갈 수 있다라는 거지만 네. 갈 수도 있는데 네.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조금만 더 갔으면 이재명 후보가 절반을 넘는 거잖아요. 50%를 50%. 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단순한 8% 9% 격차가 아닌 50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격차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출구조사 결과가 많이 틀렸잖아요. 예. 그 민주당은 좋다 말았겠어요. 그 출구조사 보면 50%가 넘었었어요. 그렇죠. 12%, 15%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네. 나니까 거의 뭐 잔치집 분위기였고 사실 그 전까지도 많이 불안해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4%, 5%포인트 정도까지 좁혀진 거 아니냐고 불안해했었는데 막상 그걸 보고 좋아했다가 근데 처음에 저희도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초반에 개표율을 봤는데 전혀 오늘 박빙, 오늘 김문수 후보가 앞설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출구조사 많이 틀렸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럼 왜 틀렸다고 보세요? 네, 그것도 제가 또 연구를 특별히 이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네.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다른 매체에 기고를 하면서 제가 기고 출연은 아니죠. 예, 괜찮아요, 그러면. 출구조사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아, 여기 목적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출구조사하고 득표율하고 시도별로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주로 틀렸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1, 2위가 바뀐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1위로 예측됐던 이제 곳이, 그러니까 나중에 2위가 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게 한 군데가 울산이에요. 울산이고 또 한 군데가 강원. 그리고 이제 그 10% 이상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계산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5% 안팎으로 줄어든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충남, 충북, 대전 여기가 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경남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수층이 많은 곳일수록 출구조사가 틀렸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를테면 뭐 투표율이 막판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갔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이걸 이제 캐치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방송 3사가 8만 명, 전국에서 8만 명 조사하는데 16억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대면 조사가 한 명 조사하는데 2만 원 내지 3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만 원. 데일밴드도 주던데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면접원에 직접 가서 선생님 뭐 조사 응해 주시면 뭐 펜도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8만 명 조사했으니까 16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16억 들었다고 또 미리 홍보까지 하고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보수를 대거 놓친 것은 이를테면 여론조사 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도 뭐 그 계엄 저지선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도했다가 실제로는 뭐 완전히 틀린 걸로 드러나기도 했죠. MBN은 맞췄던 것 같은데. MBN은 이제 출구조사 한 건 아니고요. 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출구조사 더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는 1000명 조사하면 한 1,400, 500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 조사가. 그 전화 면접 말씀하신 네, 16억짜리를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딴 방송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완전히 도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구조사 딱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 출구조사는 거의 맞췄잖아요. 차이까지. 그래서 또 그거를 저도 신뢰를 하고서 막 떠들었어요. 이게 이 정도 높은 투표율에 10%가 넘는 차이가 났다. 이거는 분노 투표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막 이랬는데, 다음날 딱 보니까 이게 8%로 줄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 체면이 있지, 저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진짜 이거 좀 그랬어요. 그 민주당이 그래서 이 10%포인트 이하로 갔기 때문에 분명히 어쨌든 1호 후보도 그렇고 이후에 뭔가 좀 그래도 민심, 그래도 반대편을 눈치를 보는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뭐 법안 보고 하니까 역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 오늘 뭐죠? 세계 특검. 맞아요. 예. 특검법 3개. 검사징계법. 예,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검사도 파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면할 수 있다는 게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파면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 말이에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런다는 말씀을 소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강력한 당권을 가지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분이 후보 하나 되시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웠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그 친윤 중심으로서 추종력이 안 왔던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이나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친윤들은 아니고. 한덕수 전 총리를 이제 뭐 했는데 저희들 네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여기서 더 분열되면 너무 크게 상처를 입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셨으나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어떻게 보면 효과를 다 한 와중에서 뭔가 당권까지 도전했을 때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지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뭐 보니까 파란색 장바 입고 턱걸이 진짜 잘하시다. 네. 네? 근데 턱걸이 하는 게요.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셨어요? 아, 당연하죠. 못해요 저는. 하나도 못하시나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못합니다. 예. 엄 소장님 뭐 하시는 아, 하시는 것처럼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으로 저도 해야 사실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턱걸이 하는 사진을 공개한 걸 보고 아 김문수 후보는 당권 도전을 결심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 어떤 개인의 그 결정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주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뭐 핵심 측근 중에 한 분인 뭐 네. 김재원, 네. 차명진 이런 분들의 의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보가 지금은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거의 측근들한테 둘러싸여서 산다. 거의 이제 가족 이상으로 친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가 굉장히 이상, 꿈 이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아무래도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 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농담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그리고요 김문수 후보를 보면 이분은 백도가 없는 분입니다. 후진도 못하고 옆으로 횡보도 못해요. 오로지 직진밖에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조금 또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기 나오겠어.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더 돼야죠. 영천에서 태어났어요. 예. 경북 영천. 그런데요 경북 사람들이 대체로 권력 의지가 엄청 강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대장을 해야 돼, 대장. 어디 가나 다. 근데 이번 그 대선 주자 3명이 전부 다 대구 경북 출신인 거 아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후보도요 부친이 대구예요. 대구죠. 예. 네, 본인은 여기 네. 상계동에 살았지만 그래서 대구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가도 대장을 해야 되고 백도나 횡보가 없이 직진한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김문수 후보는 1970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가서 학생운동으로 75년에 제적이 됐고 그리고 이제 92년 민중당 창당할 때까지 계속 시민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에 첫 번째로 배지를 달아서 이때 비로소 월급쟁이가 되거든요. 이 나이가 이때 46이에요. 네,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력한 분인데 저는 이번에도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이게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 빅매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윤이 과연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뭐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은 친윤이 아직은 권력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있어서 큰 소리 치지만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신기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딱 당하니까 친박들이 완전히 패족처럼 거의 분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친윤은 신기해요. 저도 항상 고민했던 게 박근혜 때 학습적 같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흩어지고 나서 분당되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얼마나 고생했던 거 그 부분을 되게 집중해서 기억하고 있는 친윤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뭐 친한계들 분파별로 싸우면서도 결국 그 당 내부에 싸웠지 분당한다 뭐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또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 학습효과 때문에 뭐가 됐든 꼭 국민의힘 내에서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 뭐 민주당은 전부 이제 친명이 됐겠죠, 그죠? 예, 예. 친문들은 거의 김경수 전 지사는 뭐예요 지금? 지금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해란식 이후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정이 내는 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본인 자체는 넥스트를 노리고 들어왔는데 워낙에 친명세가 강하다 보니까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병수보다도 과연 지선을 앞두고 김동연 현 지사한테 공천을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뭘 해도 좀 상관이 없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당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당 안에서 뭘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오히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주자니 또 좀 그렇고 또 안 네? 주자니 공천을 주자니 또 이것도 그렇고 안 주자니 또 이런 물론 경선이란 과정을 거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경기지사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눈에 좀 보이기도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분의 좀 추이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그 소장님, 근데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의원들이 전부 완전 내각제더라고요 지금. 네, 의원 내각제. 네, 이재명 정부 첫 인선을 보면 이제 저는 빅3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빅3가 하거든요. 뭐죠? 빅3가 비서실장, 총리, 당대표. 저는 이제 이거를 여권의 빅3라고 보는데요. 뭐 당대표야 선거를 해야 되니까. 정청래 그렇죠. 의원이 상당히 생각이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뭐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약간 문제점 중심으로 지적을 한다면요. 예. 일단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국무총리에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개파색이 옅은 구민주계 출신으로 볼 수 있는데요. 82학번이죠. 예. 뭐 제가 이제 8학번인데 학교 때 막 우리의 우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얼굴도 되게 곱상하고 그렇죠. 또 여성들한테도 되게 인기도 그렇죠. 많고. 그 신출 기모했죠. 네, 그래서 약간 샘도 나고 예.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저보다 선배였으니까 같은 학교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은 전대협 세대다. 전대협 세대고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X세대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럼 대략 X세대는 이제 한총련 세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빅3 중에 2개를 이제 운동권으로 채운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도 정청래 아니면 박찬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성격으로 보면 저는 박찬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박찬대도 이게 이제 그 한총련 세대와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저는 빅3 인사에는 이제 국정 방향과 메시지 그리고 통합 이런 게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중도나 보수 쪽에서 영입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깨진 거죠. 끝난 깨진 거죠. 거죠. 뭐 당대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홍준표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또 뭐 그 원로, 그 선대위에 참여했던 보수 원로들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랬는데 다 무산됐죠. 아까 말씀하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제 생각에는 총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농성하지 않았을까. 굶기가 네, 당신 간식도 농성.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 그런 말로는 이제 통합이고 뭐 이런 건데 실제 그 인사 스타일을 보면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 일종의 마이웨이를 천명한 거다. 이게 교수님 좋아하는 노래 중에 마이웨이가 있다면서요? 누가 그래?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 연령대 형님들이 보면 많이 좋아하시긴 하시죠. 그 아니 노래를. 그거 있잖아요. 그 왜 회식 같은 데 가서 윗사람이 그거 부르는 그 노래가 길어요 더군다나. 아주 그냥 밑에 젊은 사람들이 아주 죽죠. 그리고 그 노래를 제 윗사람이 부르면 왜 젊은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 노래를요 상관이 부르면 저 인간이 또 이게 갑질하겠다는 얘기, 꼰대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 노래를 싫어한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빅3 인사, 그러니까 물론 당대표 아직 남았죠. 근데 아무튼 대략 그 박찬대나 정청래로 예상이 되는 그런 인사를 보면 마이웨이를 천명한 거다. 그리고 저는 코드 국정을 또 천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대표만 놓고 봤을 때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되겠죠. 박찬대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 또 근데 저는 의회 제3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제 저희가 예상한 범위 내
밖에 있긴 하겠지만은 왜냐면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뭐라 개딸들이라고 하는 소위 기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팬덤에서 이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고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고는 했지만은 당대표까지 주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또 의견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당내에서는요. 근데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생도 예. 많이 했죠. 박찬대 거의 이 이재명 캠페인 스피커 노릇한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정책 얘기를 하면 좀 낯설어요. 예?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박찬대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나이가 위일 거예요. 막 평가받는 사람 아니에요? 일단은 박찬대 인기도 더 많고.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근데 강훈식 기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강훈식 의원에 대한 스킨십이 약간 더 높은 것 같고요. 아, 개인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예. 그리고 굉장히 그분이 예. 뭐 강성 이미지는 없죠. 예, 그리고 근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서사가 하나 필요한데 어떤 서사냐, 뭔가 핍박받는 이미지 아니면은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전에 뭔가 세게 들이받는 그런 반항하는 이미지랑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이미지는 좀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미지는 정청래 의원이 더 좀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누들누들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예. 질문. 예. 근데 원조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칠인의 뭐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양정철 씨나 제가 이렇게 씨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 본인들은 그냥 뒤에서 후방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가 않고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을까. 대신에 김남국이나 기존 이제 빛을 못 본 7인회 중에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당내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7인회 중에 김병욱 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분당에서 국회의원 예. 했던. 근데 이분이 청와대 정무수석 얘기도 나오고 처음에는 예. 막 정책실장 얘기 나오다가 요즘 찌라시 도는 거 보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좀 격화돼 있던데.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총리로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도 처음에 이번 국회 초반에는 강력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장 후보로 불렀던 분인데 정치적 야심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한 걸음 뒤에 있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이 내란 관련해가지고 정치인도 예외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는 좀 뒤숭숭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어제도 비빔밥 회동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나쁘게 잡아갔던 건 아니라서 약간 그래도 뭔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예전이랑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3특검법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또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내란에 관련돼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이게 정치인들 그럼 국민의힘이 보통 어려워지지 않을 텐데.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제일 무서운 건 어떻게 보면 위헌정당 심판까지 과연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느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고민하고 있는 종착지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생각할 때 일단은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헌정당 심판할 것인가 말 것인 그 이후에 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일 이건 가정입니다. 위헌정당 심판한다고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전에 지역구 의원들은 다 튀어나올 거예요. 탈당할 거라고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탈당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날아가는데 탈당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좀 그 안에서 이게 내란이라는 건 내란 공범,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걸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몇몇 되게 처음에 내란 비상겸 사태 이후에 활동을 급격히 줄였던 몇몇 중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제일 좀
실명 거론하기는 부적절해서 그렇죠. 하지만 그런 당연하죠. 분들이 제일 아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여쭤보시면 이게 내란이라는 게 사실 적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큰 뭐 광역시 이상 정도의 소요 사태나 이런 부분들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과연 그 내란 수계에 대한 윤 대통령은 피해갈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어쨌든 비상경 현장에 있었던 이분들로서는 저도 뭐 그 당시 있었던 지도부들 이야기 들어보고 뭐 의원들을 해제하기 위해 소집하는 과정 여러 가지를 들어봤을 때 이 법의 꼼꼼한 잣대를 들어봤을 때 내란으로 다 생각하는 것만큼 몇 개 들어갈까는 조금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해봐야 미필적 고의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형량은 뭐 형량 주제치고 이게 일단 유죄가 되면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에 빼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하여간 이제 앞으로 그 특검법 3개,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내란 특검. 내란 특검법, 최상병 네, 특검 최상병 특검. 3개죠. 네. 그게 이제 근데 전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좀 이게 문재인 정권도 5년 내내 적폐청산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완전히 지쳐요. 보는 사람도 지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완할 저도 이제 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절제와 관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력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최대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 목소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묘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이 강도가 약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 개혁을 결국은 추진하긴 하겠지만 이게 적폐청산 내지는 내란 그 수사에 내란 척결에 검찰 권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적 교체는 하겠죠. 일단. 네, 인적 교체는 하겠지만 하여간 당장 검찰 개혁을 하면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검찰 말고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든 이렇게 막 자기가 좀 발전하는 자가 발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해야 되는데 100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절제와 관용을 갖고 이게 그 내란 수사를 할 것인가, 적폐청산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그 이재명 정부 성패와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또 최소화해서 이제 초단 기간에 처리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게 돼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이재명 정부죠.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사정을 계속 밀고 나가는가. 이게 사실 근데 사정하면 좀 지지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정을 하면 지지율이 오르긴 오르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정치 보복으로 비화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저는 그 적당한 선에서 이거를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정 자가 발전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내란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법 3개를 통과했는데요. 이거를 막 검사 수백 명이 파헤치다 보면 지금 그 구 여권에 안 걸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이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을 하는 거냐. 이게 이런 이제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법관 증언 문제도 그렇고 검사 증거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소법 개정안. 네, 그렇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면접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순식간에 최소화해서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거 막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전환해보면 이제 거부권까지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뭘 한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뭐 고작 해봐야 뭐
헌법소원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뭐 헌법소원 알겠지만 기간도 엄청나게 길게 걸릴 뿐더러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 지형에서 지금 보수에 좀 더 가깝게 판단 내릴 가능성도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건 아스팔트인데 이 아스팔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주목받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이 분위기로 계속 뭐 밀어붙일 건 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만일 당대표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밀어붙일 건 빨리 붙여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아시겠지만 물론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이제 좀 더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좀 개입이 되는 이제 선거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국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쪽 팬덤 정치와 관련된 이 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더욱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볼 법한 그런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부분은요. 근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요, 이재명 정부는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고 또 국회에서 방어원하고 청소노동자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국민과 스킨십을 늘리고 또 경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강력하게 내란 수사할 건을 하고 국회에서 사법개혁 할 거는 또 뭐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두 가지 그 전략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국민 지지를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미지 관리하면서. 이미지 관리하면서. 두 번째 방식은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원래 목적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투트랙으로 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리더십도 공백 상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 정도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당론 채택하는 거. 우리도 당론 채택했어요. 하나만 한 당론.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뭐 그쪽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하루빨리 전당대회 하는 게 좋아요. 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러고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응? 근데 가뜩이나 수적인 열세에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리더십까지 없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건데 한 가지만 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뭐 책임론 제기되고 막 이럴 것 같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TV 토론의 발언이 내부적으로 그 기획장 내부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그 TV 토론 발언으로 인해서 10%에 근접했다가 못했다는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죠. 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대부분 그 저와 비슷한 그 유권자들 대부분도 그거에 따라서 약간 오르내림이 있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개혁신당 어쨌든 완주했다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선거 비용이 나올 텐데 그 선거 비용 자체가 사실 큰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비용으로도 선거할 수 있다. 그 부분 그리고 나서 빚에 허덕이지 않고 계속 존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준석이 이번에 그 뭐 말실수라고 하긴 그랬지만 TV 토론에서 그 발언을 꺼낸 것 자체는 약간 문제가 됐으나 그 외에 던졌던 거는 사실 세석 있는 의석에 있는 정당으로서는 되게 신선하고 준비가 잘 됐다라는 부분도 많은 호평이 있었잖아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 레슬링을 보면은 이제 그 신인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거대 챔피언한테 덤비는 그런 서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레슬링은 저 어렸을 적이 김일 선수, 장영철 선수 이거였어요. 저희는 헐크 호간 워리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헐크 호간과 신인 선수 붙는다 그러면은
그 설령 뭐 체급이 좀 작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체급이 커지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이준석은 당선이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을 노리고 철저히 그 이재명을 공략을 했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잘 통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그 젓가락 발언 요거만 아니었으면은 더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저는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젓가락 발언 이후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굉장히 이제 사법적인 제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이제 10만 명 안팎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 안팎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인 개딸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청원에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저는 이제 아마도 이게 그 검찰 경찰의 수사 대상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실제 사법 처리로 이어지지 않을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그 젓가락 발언이 저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의 득표율을 어느 정도 지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8.34% 나왔지 않습니까? 8.34% 나왔는데 애초에 이제 이준석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2030 남자가 80%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친 이준석이라기보다는 반 이재명 또는 비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가 이준석 후보한테 몰려갔던 건데 이 사람들이 2030 남자들이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몰마가려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개표 결과 보면 거의 뭐 20대는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젓가락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게 선거 전 일주일을 거의 다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이거 하나였어요, 이슈가. 그러면서 저는 8.34% 예상보다 한 2, 3%더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 17대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보다 많이 받았어요. 유승민 후보 10%가 안 됐어요. 6%, 6점 몇 퍼센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위기를 느끼고 7% 이하로 떨어질 것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이걸 일부러 던진 거다. 그래서 키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 장기적으로는 이준석 의원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30 남자의 지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지만 다른 연령, 특히 보수층한테는 굉장히 너 때문에 졌다. 이런 이제 거부 정서를 강화시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보수층한테 복권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인데, 근데 그 발언 때문에 저도 사실 그 틀보다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의 전국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니문은 없잖아요, 요새. 응? 그렇죠. 이제 허니문이 원래 6개월에서 과거에는 1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작아져서 아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정부의 허니문은 어제로 끝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대법관 중앙법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나절짜리 허니문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시끄러워지면 또 취재하실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좋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할 얘기는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